화랑정에서 화를 내고 있는 양희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전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오신 분, 대구, 여기서 오신 분 있습니다. 전주에서 오신 분, 그리고 수원에서 오신 분, 서울에서 군산에서 오신 분, 뭐 이렇게 전국에 다 오신 분들이 그런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토론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하고 다음에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종교의 활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깊이 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분야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들으면서 그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우리 전남 전시회 보면서 거기에 우리 관역의 크기라든가 거리라든가 이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그 거리 129, 이업점 129, 그 관역의 크기 사실 궁금한 것들이 이제 많고 그 밖에도 우리가 이 종교의 발속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이제 발표 토론을 통해서 얻었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는가 이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이 우리가 얻고 갔으면은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봅니다. 그리고 토론은 여기 계신 분들, 발표자, 토론자,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고 자기 의견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제일 박사님한테 지금 오늘 이번 년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제를 주고 여러 가지 발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약하게 오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문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제가 논문 다 읽어서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런 민무 경전에서 무관 지능들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무관 지능책이라 해서 무를 중시한다든가 발소리 같은 것이 어떤 상징적으로 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있고 많은 변소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무의 지능책으로서 이해가 되는데 정작 그 무인들에 대한 신분의 어떤 고려, 그러니까 무인들 간의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대칭도 다르고, 그래서 문방과 문방 간의 어떤 분야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아니면 그 문과심을 잘 아시겠지만, 정조 때도 제가 보니까 1799년대 정도 돼서 저쪽에 그때 초시를 볼 때 35,000명이 이제 응시를 했다고 기록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육과 응시생들과 마음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응시를 결국 노인들의 어떤 신분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갖다가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 대한 고려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 무관의 구조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성균관이 있듯이 무인들의 어떤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은 무관 지능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조적인 어떤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보태면 아까 춘포도 이야기도 나왔는데 1750년대 이때쯤 되면은 서양에서는 가양국이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활쏘기를 많이 강조했다는 것은 활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군사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이렇게 발전의 어떤 방향을 꺾어버리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무관 진흥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쪽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제한적인, 그게 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수님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되는 지점들이고요. 정조대 때 했었던 모관 진흥책이 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적으로 이렇게 크게 무관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국왕이 일단 진행을 해서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문무대신들은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갑옷을 입은 장수는 무릎을 꿇지 말라라고 명령을 딱 내요. 그것도 굉장히 예의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절에서 저는 이나라인데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전국에는 종 9품부터 종 1품까지 통계에서 동반서반을 나눴을 때도 분명히 문반에 비해 무반이 두세 단계가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조조차도 손을 대지 않아요. 결코. 이 부분은 정조 스스로도 이 땅은 유학이 지배하는 조선이다라는 기본 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는 게 고제거든요. 고제. 관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 주나라의 이해가 어찌했던가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전통적으로 중국의 이해도 마찬가지지만 문반에 비해 무반이 계속 낮게 평가된 건 사실이고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의 무관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도가 풀어 나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반한테 압박의 수단으로 활쏘기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이 뭐냐면 이 당상관 종 3품으로 넘어가려면 무반도 육명제를 써야 돼. 철전을 써야만이 당사관을 오를 수 있다라고 이 법전에 기록을 합니다. 군반한테도 나이 몇 살, 근데 이제 환갑이 된 이후에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규정을 좀 완화는 시켜줘요. 요거를 문반한테도 이게 어느 정도 활쏘기를 어느 정도 해야 이렇게 승진을 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계속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하고 문반, 예, 문반. 발소기를 예. 승진 조건으로 한다고. 아니, 그건 무관한테 하고, 문반한테도 활쏘기를 계속 장려한다는 것이 장려하는 차원으로 계속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 그 압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신부가 그렇게 없이 예, 승진과 관계없이 계속 뭐 대놓고 깍지 끼고 있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조가 그 명나라 조대수 장군 이야기 들으면서 저런 장수가 후대에 이렇게 얼마나 활 쏘았으면 아주 빠지지 않게 눈깍지가 띄어서 그런 소리 하냐. 저런 장수가 진짜 충신이다. 니들 좀 보고 좀 배워라. 라고 오자마자 그냥 질러버리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문관한테도 계속 그런 압박이 된다는 거죠. 이 공간 자체에서 이게 국왕이라는 존재가 그전에는 문관만 챙기고 문관에 관한 일들만 하는데 이제 국왕이 문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분위기의 쇄신책, 정책 이 쇄신책으로 그 활쏘기와 무관 정책을 활용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엄격히 보면 정조는 실용 보수주의자로 가요. 계획주의자가 아니라 실용 보수주의자. 실용 보수주의자. 보수주의 정확하게 개혁적. 개혁군주라고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전혀 이게 공부 하나 할수록 저도 처음에는 정조가 개혁군주구나 라고 하고 뭐 책 보고 했는데 10년 보고 20년 보고 이제 한 30년 가까이 보니까 이거 저도 개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고제를 좋아하시고 굉장히 보수적. 예. 당시 이 조선이라는 틀 안을 틀을 굉장히
간단하게 채우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쓰는 군주가 정조고 활쏘기도 역시나 그런 체제 하에서 활용된 소독으로 이해된다라고 그렇죠. 근데 청주가 문관을 전부 다 그 역사의 심사관 문관을 전부 다 했습니다. 13명 전부 다 문관을 했습니다. 문관이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 사람이 정말 인재다 이런 문구와 상관없는데 왜냐면 정부가 시작한 정부가 최고의 만든 사람 이순장군을 다시 끌어 200년 동안 무최를 이순장군을 끌어올려가지고 최고의 영웅으로 만든 사람이 정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을 영웅화 만드는 게 정조였으니까 정부가 굳이 꼭뭐 문관 무관을 따지지 않고 정말로 충성스럽고 좋은 인재라면 나름대로 그걸로 했을까요? 문관 무관을 끝나가지고 그런 그랬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아까 그리고 고풍화하신 들어가실 때 대학 어학이라고 하셨나요? 대피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눈이 안 좋아져서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조가 아까 맨 마지막에 눈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하시던데 그게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서 마지막 고통의 사례까지 그 사례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그 아까 고감 제이씨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없었다는 그 기록에 부합해서 이 시기부터는 정말 이게 정말 필요했나 보다 그렇게 결론식이 들어있는데 그 대합이나 대서의 사례가 잠깐 나타나다가 또 직접 수결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게 수결이 또 이어지기도 하다가 대합이 또 나타나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모품을 보면 이렇게 유역전으로 열심히 썼던 기록이 있고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보면 장역에 예. 뭐 언더도 한순 싸가지고 뭐 중대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은지 그리고 그거는 어떤 경우에서 유역전을 쓰고 나서 또 이렇게 또 다른 관역에 쌌던 건지 뭐 그런 내용이 좀 궁금했어요. 그거 한 가지 여쭙고 이호 그분의 왜 요자가 왜 계속 빠지는지 모든 그 고풍에 그게 왜 지어지고 뭐 아까는 종이를 이렇게 입혀지는 게 같다고 그러시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다고 두 가지 좀 여쭙고 한 가지 더 채용국서에게 여쭙고 싶은데 요새 활 쓰는데 재미붙여가지고 활을 좀 열심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가 수레바퀴인 만큼 보이는 저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그 삼매법이라는 게 혹시 더 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픈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는 답변하시면 먼저 그 삼매법에 대해서 최고 박사님께서 이가 수렴만큼 이렇게 이게 다른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내려온 표현법인지 아니면 정조만의 표현법인지 한국에도 있었어요. 다른 거에서도 이렇게 이나 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법이 있는데 이렇게 느끼는 하는데 도대체 뭘까 하다가 저도 몇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느낌 괜찮은 날 올 때 표정 보고 달리고 하면 내가 저기다 쏘겠다 딱 마음 두고 말 달려서 출발해서 말 당길 때 그다음에 기다리는 또 속사법 이렇게 지사 방식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 쏘는 게 아니라 한번 지나가는 흐름에서 그러니까 뭐 동체기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이동 중에 하나 포인트 보고 거기다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표정이 이렇게 커지는 느낌을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건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작은 게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현상이 아니라 법이라고 하면 무슨 수령법 같은 게 있어서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아까 말씀하신 그게 아까 그거는 이제 관슬이라고 해서 고사에 고사에 있는 열자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열자에 그 기창이라는 활 잘 쏘는 인물이 있는데 그 기창이
스승한테 화를 배울 때 그때 스승이 방에다가 딱 가둬놓고 거기다가 이를 모아서 이가 수레바퀴만 크게 보이면 그때 이제 화를 쏘기 시작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가 수레바퀴만큼 크게 보이는데 3년이 걸렸대. 이를 계속 보고 있는 그것만 3년 수련해가지고 수레바퀴처럼 크게 보여서 그때부터 화를 쏘니까 빛나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가 얘가 무슨 미술치야? 이게 300. 거기는 삼매에 대한 관슬이라고 하는 관슬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체육학교를 보면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가 아니고 그렇게는 훈련법을 시킨다는 개념이 있는 거고 아까 두 분이 한번 좀 아까 본 건 그때 컨디션 얘기인 건데 여기는 약간 점점 이제 편도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의 네. 정조가 직접 여기 뭐 예도 드렸지만 한 관역에다가 거기 통에도 나타나지만 접선이 들어가고 뭐 공이 방이 들어가든 그래서 관역의 크기를 줄여주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마음이 더 감추이게 되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는 지금 관역의 곡이 정전 때 생긴 거야? 그 정도 있었어요. 뭐 일단 기록상 보면 그 기록상은 왜 그러니까 그리고 웅일부터 다 여덟 개 있었던 25년대 있었던 거니까. 제가 그 전에 할쏠 때 많이 쏘러 다닐 때 그 경험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포천에 원래 대군정이라고 그 산속에 목공 쏘는 동네예요. 대군정에 가면 제가 20년 전만 해도 팔을 쏘러 가면 그 동네는 어떻게 쏘냐면 내기를 하는데 그 관역이 요 넓이에요. 열판을 세워요. 큰 관역 옆에다가. 그리고 내기를 해. 그것도 똑같이 빨갛게 그려놨어요. 145m 이걸 놓고 시합을 하는데 내기를 하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이게 맞. 네. 이 사람이 집중이 되니까 내기예요. 그래 내기를 해야 1,000원이 1,000원인데 그거는 보기를 많이 해요. 한번 붙여보면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맞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저도 이게 막 한 손에 5발씩 맞춰보고 시합을 하는데 그 동네에는 그게 내려와요. 아직까지.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을까? 300법으로. 네. 제가 300법을 했습니다. 이 크기를 엄청 줄이십시오. 145m를 큰 몇 메다가 아니라 가로 세로 30cm. 네. 저 이제 사법으로 가면 사법만 하기 때문에 네. 볼때 생각 없이 잠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이제 주제가 밀려버리니까 조금 그 답변을 듣고 또 하시죠. 아까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사 내용 중에 위협전을 쏘신 다음에 그 뒤에 뭐 장역이나 권역이나 편토나 이런 그 어사를 추가적으로 하셨는데 거기 일정한 규칙이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질문이신가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대체로 보면 그 환산 사례에 나와 있는 어사기에도 그렇고 이거는 개별 고통지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는 한데요. 그 초반 시공이라고 불렸던 그 실력을 보였던 1792년 사례에서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전 거의 대체로 보면 가장 많은 사례가 위협전을 먼저 쏘시고 장역이나 곤역이나 평포나 소포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아쉬워서 쏘신가. 그리고 나서도 또 아쉬우면 위협전 인수분도 해가지고 위협전 학생이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그냥 학생이 워낙 좋아졌다는 얘기고 그럼 아까 인나 이런 게 좀 다르겠죠?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 아까 박물관에서 본 머사기에 보니까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이 크기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위협전 관역이 훨씬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하는 그 막대곤자, 원자목 수위는 그 형태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 사거리가 실제로 다른지 그건 이제 기록이 없는데 머사기를 살펴보면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협적 활동을 마치고 왜 또 다른 말을 쓰셨냐 이런 그 일정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날을 보니까 그때 1792년 당시에도 위협적 벌지 안 쓰고 그 부채 모양 있잖아요. 부채도 이렇게 그 산달 형식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판 형태로 둥근 형태로 된 것도 있는데 어떤 날을 보니까 1792년에도 부채에다 불을 꽂히고 그다음에 건 쏘시고 장역 쏜 다음에 위협전 식순을 나중에 쏘신 적도 있어요. 네. 그런 사례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이호헌 총하고 김희 총 사례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는 화석이 굉장히 소화신경이구나 이게 왜 느껴지냐면 이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역을 동시에 사용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이게 총 133회 중에 제가 이제 법내에다가 뭐 이유는 위협전이다 장은 장애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지만 사실 위협전만 한 순이나 두 순 내신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일성록이나 실록 같은데 순정하게 나와 있지만 이원 고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앞에 선영 연구자가 그 밝혀놓은 그 고품첩을 보고하셨는지 아니면 일성록에 근거한 그 자료 해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관찰 사료하고 고품지하고 어사량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그 이온 고품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어떤 특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고품을 형식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러는지 되겠지. 이 여자가 왜 빠졌냐?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온 고품인지 현지에 남아있는 정적의 고품이 가장 마지막 기록 사례로 어디까지 보여집니다. 추가로 발견될 수가 있는데 이온이 고품을 55건을 남겼는데 전부 다 그 기록할 당시에는 요임금을 그 요자를 썼어요. 근데 이게 첩으로 만들면서 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 기록자이거나 기록 책임을 맡은 사람이거나 수급자일 수도 있는데 여러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추적한데 아마 장용에 대해서 주 기록자였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김희의 기록이 쭉 이어지다가 김희의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그 이원이 이제 기록자면서 수급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 기록할 당시에는 문화일자를 쓰는데 책으로 만들면서 거기를 종이를 다 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책 제목이 이게 네, 어사 보편첩이라는 그 책 제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자는 중국 네, 그 요임금 성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그 피의 방법 중에 성인 쉬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고전 공부할 때도 맹자이분이 맹하고 공자이분이 쓰잖아요. 이제 문화나 맹자에서 공자나 맹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읽는 사람은 성인 휘라고 해서 그냥 뭐라고 씁니다. 뭐가 이렇게 해서 직접 성인의 이름을 읽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어사고 풍첩을 책자 형태로 제작하면서 이거는 그 두강 정조의 어사 기록이기 때문에 정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어사고 풍첩을 만들 때 자기 이름을 가리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 나와 있는데 고풍이 원래 선물 그거 안 아니고 활쏠 때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에 줬는데 다 맞추면 그럼 내가 선물 줄게. 이래가지고 고풍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장을 해놨더라고요. 그건 이제 네. 1792년 사례인데 네. 그 내가 49시를 맞추게 되면 고풍을 청하라. 아니 50. 네. 다 네. 40. 네. 이제 그런 얘기를 1792년도에 하신 적이 있어요. 하신 적이 있어서 실제로 그걸 맞추니까 좀 푸짐한 그 고풍을 내리신 적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정도 고풍 기록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 고풍 사례에서 가장 큰 사고품으로 나간 것이 산승말 10마리. 그때 그 박신하고 승정원 신하들이 골고루 다 모여서 그 지휘별로 그때 가장 높았던
지금으로 보면 장단급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단순화첩 한 장씩을 줬어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말 한 마리씩을 쓰고 나머지 그 계급별로 사고품이 좀 달랐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고품을 누구한테까지 내렸냐면 규장각이나 승정원에 있는 그 허드렛이라는 아주 하급 관리한테까지 다 보고를 줬어요. 근데 그때가 그냥 끝이었지. 근데 이제 그 공식적인 국정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시사에 참가해서는 단순마보다 훨씬 더한 그 사고분들을 훨씬 많이 셨어요. 말하자면 정주행 의원이 그 공적인 활동하고 사적인 활동을 엄청나게 그 명확하게 구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혀 탐지시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강압적인 활동비를 하신 분 같지는 않아요. 예, 말씀 좀 이해를 했어. 네, 그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그러면은 이 의원이 그 성인인 요자 이름을 가지고 관직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왜 관직으로 나가냐?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그 이전 시대에 아까 그 충무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순신의 신자도 순임금의 순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름을 짓는 데 있어까지 순이나 요를 피의할 수는 없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그 중국의 사례에서 보면 주나라 홍나라 때 그 학자인 주희가 그 사설을 집조할 때 만약에 거기에 그 삼갈 신자가 나오면 삼갈 근자가 없었잖아요. 이 정도의 형태로 피의를 했을 뿐이지 그거를 이름까지 못 짓겠다,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그 사례를 찾아보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그 계획상으로는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인데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참석하시면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은 질문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회장님 말씀. 네. 저는 추가까지만 보고 윤공님한테 의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34페이지에 보니까 그 위쪽에 이제 일성록을 동의를 하신 게 있으세요. 근데 그 네모칸 안에 두 번째부터 보면은 세 번째부터 보면은 소속 협회 63발 그 밑에 보면은 소속 편력의 단순 5발 또 단순 4발 위협전 열순 45발 그 밑에도 보면 소속 편력의 단순 5발 위협전 한순 6발 이런 식으로 해서 위협전하고 분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소속 편력 같은 경우는 작은 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때 당시에 다양한 활쏘기를 한글로 유추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에도 그렇지만은 작은 관역을 하는 것은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이거는 그 편전을 사용하는 그 기록이 아닐까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건지. 왜냐하면 작은 관역을 정밀 타격을 한다라면은 편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한 무기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적용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을 것이라는 우리가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편전과 유협전을 따로 분리해서 기록을 해놨지만 따로 편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편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우리에 대한 추론에 대한 부분 의견은 어떠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답변 너무 큰 문제지. 저는 그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 유협전 같은 경우는 아까 120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소속 편역이나 소속 편포 또 곤역, 장역 같은 경우는 유협전 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아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0부가 아니고 이게 똑같은 화살을 사용하는데 좀 사거리의 조정이 있지 않나 저는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정신 집중해서 산매의 경지에 든다고 할지라도 그 145m에서 공이 과연 되니까 여기 뭐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탈퇴해서 화를 쏴가지고 만장했을 때 그 중통을 만약에 우궁의 경우 이렇게 쥐잖아요. 그러면 140km에 그 떨어져 있는 관역이 엄지손톱만하게 이렇게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거리에 두고 과연 그 곤욕이나 부채를 펼쳐놓고 그 한숨 쏴서 세 발씩 맞출 수 있었으면 저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정재윤 같은 경우는 시력도 안 좋았는데 그래서 같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건 사거리 문제에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예, 최근 국장님도 일단은 좀 조선시대 목과 시험에서 활쏘기로 들어가는 목전, 철전, 편전. 그러니까 요 개념에서 목전하고 철전은 표적을 맞지 않아도 더 넘어가면 점수 더 주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조선의 활쏘기의 특성이기도 한데, 근데 편전은 그 안에 들어가야만 점수를 주는 방식. 몇점 점수.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근데 조선시대 때 이 화살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과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전, 철전, 편전이라고 해서 화살의 종류로 이렇게 그 부분을 정리가 되는데 다른 공간에는 목전에서도 등장할 때는 애매하게 관용 이름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관협이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애매한 그건 아니 위협적이 있고 관협이라고 딱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아무도 모르는 게 저도 물어보고 싶어도 대답해야 되는 분이에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시대 사람 나와. 근데 여기서도 본 것처럼 소속 편협 해서 여기도 아마 그 조합 편자를 쓰긴 쓸 거예요. 그래서 편협, 편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곡을 이루는 말을 이거를 그 곡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게 편포라고 이거를 지칭을 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공간에서는. 그래서 이 편이 편자의 편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쪼가리포 그러니까 작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편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소속 편역의 단순 5발 7분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편전 같은 경우는 점수를 주잖아요. 네. 맞은 거에 대해서 몇 분 해갖고 그 점수를 주어지는 게 있는 걸로 알거든요. 편전은. 네. 그러니까 7분이라고 표시를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유협자는 별도로 표시를 해놨고 앞에 단순 5발 7분이라고 분까지 표시를 했다는 것은 이건 편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편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적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 세미나에서 뭘 맞지 않는 분이지만 참석하신 분들 한마디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울러 한 가지만 더요. 과연 정조는 유협전 외에 다른 화살을 썼겠냐? 혹시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냐? 라는 거거든요. 혹시 이제 이 자료들을 찾으면서 정조가 유협전 외에 다른 화살을 과연 사용한 그 기록 같은 게 있는데 이를테면 편전이나 영화에서는 봤습니다. 아닙니다. 맞아요. 제가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폭풍지에다가 유협전, 십선 이렇게 쓰는 거는 다른 화살을 쐈기 때문에 유협전이라고 과 관역을 함께 표현할 때 위협전일 때 이런 관역을 쓰는 게 보편하게 인류가 됐다는 걸 또 전 보여요. 예. 그리고 거기 덧붙여갖고 만약에 다른 화살을 많이 안 썼다면 왜 그렇게 정도는 유협전에만 호춘나라
그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말하려고 계시겠습니까? 이건 뭐 이 모든 분들에게 분만한 사람입니다. 꼭 분만을 가지고 와서 분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 표시는 썼겠죠. 제가 뭐좀 여쭤보면서 그 현실을 드려보네요. 왜냐하면 저 최영국 박사님한테 왜냐하면 그 제가 어디선가 하나 정혜경이가 지방 순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정혜경이가 뭐라고 썼냐면 가장 정혜경이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각 지방을 시골 이제 저 아랫역으로 가서 순시하는 거를 보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참 한심하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 지방에 군영에 있는 무기고를 보아하니 총구는 녹이 슬어서 확 맥히고 그다음에 활의 고자는 다 벗겨지고 화살은 뭐는 빛이 다 오면서 종이 슬어 떨어지더라. 그다음에 칼은 뽑으면 칼집만 이게 잘가 뭐가 있더라. 그 정도로 전쟁이 없었고 한 100여 년간 평화로우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칼을 쏘는 양반들이라고 하는 짓이 화살 촉은 잘라버리고 지금은 유럽전을 하는 거예요. 촉은 잘라버리고 이걸 가지고 먼 거리를 쏘고 명궁이라고 칭하니 나라에 국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과연 뭐 이제 그 지방에서에 대한 거는 뭐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과연 그 유협전이 그 정도가 썼던 유협전도 촉을 자른 것이냐. 뭐 그런 게 통은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없죠. 예. 그러면 그 제일 편한 게 유협전 아니에요. 쏘기를 편하게. 그래서 아마 그것만 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거 무게에 뭐 경량공을 쐈든가 아니면 편전을 쏘면 또 사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몸이 견뎌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편한 유협전만 일상적인 것만 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촉을 다 잘라버리고 썼다고 쓰고 벌써 그 양반들이나 유생들이 활을 쏘는데 촉을 자르고 덩거리만 쏘고 잘 맞췄다고 145m 내려보니까 그것만 쏘고 잘 맞췄다고 명궁이라고 칭하니 참으로 국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참으로 답답하더라. 그렇게 쓴 글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어디 스크랩 하나 넣었는데 이번에 그걸 못 가져왔네요. 근데 과연 그 시대 촉을 다 잘라버리고 지방에서 쐈다 그러는데 정조리국도 그렇게 쐈을까?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또 뭐 의견 있으시면 다른 의견보다는 이제 지금 여기 그 10월 있었던 기록은 저희 부동산 국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지 홈페이지 가보시면 하계지 2017년도 하계지 24번째 보면 그 고풍 사진과 그 번역본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정도 이전은 없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풍이라는 게 우리 예전부터 한자 같은 예전부터 내려온 풍류라고 해서 옛날에 선배가 아까 관료해가지고 선배가 후배들한테 약간 이제 한턱 쏘는 이런 일종의 한 사례가 쓴다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 그대로 약간 이제 어떤 그 국가 체계에서 움직이는 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사로이 이러다가 말 풍수를 갖고 왔는데 그게 국가 체계에 들어가서 임금에 말 그대로 국가적인 임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최초로 기록된 게 이제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조 이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정조 이후에도 없습니다. 근데 고풍이라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도 고풍이라는 게 처음에 검색을 해도 찾는 고풍이라는 뭐 선후배가 많이 갑자기 이게 정조시대에 들어가서 국가 체계가 들어왔다 또 나가니까 이해가 못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제 의견을 좀 추가를 한다면 고풍이라는 게 정조가 말 그대로 자기의 출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활동이라는 게 일종의 하나의 집권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활동이와 사냥 이런 게 집권을 강화하는 한 수단으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단으로 할 때 단순하게 여기서 선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나가는 선물이 되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례까지 귤 하나도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선물로. 근데 이게 귤 하나가 지금이야 그렇지만 당시 여기에 모든 사례들은 선물들은 임금이 진상품입니다. 임금님께 진상품 된 것을 임금이 자기 신하한테
선물을 주고 그거 자체는 신하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 왜 임금이 나한테 이런 걸 줬다. 하나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활쏘기가 보풍이 단순하게 임금의 활쏘기가 일반이 아니라 신하들의 어떤 그런 장악력까지 하는 사례로서 보풍을 종종 때 사용하지 않았나. 근데 그 뒤에는 정조와 같은 사례를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보풍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 뒤에는 하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방금 우리 조관장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참 포인트를 찌른 것 같네요. 뭐냐면은 다른 활쏘기를 잘 할 수 있는 정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을 옆에서 이렇게 기록도 하고 한 사람한테 선물로 주면서 동시에 이것은 날 이 실력을 알지 이런 것에 확인이기도 하잖아요. 리더십의 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말하면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도구로 이 복풍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조에 복풍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기록 문화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뭐 틀림없는 거고,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고, 조금 더 내용적으로 들어보면 이거는 정조의 보호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 첫 부분 잠깐만 질문하셨던, 네, 촉을 짜는 거. 그러니까 촉을 잘랐다는 부분, 저도 계속 그 문제시 고민됐었던 부분이 촉이 다양한 촉이 발견이 되는데 조선시대 때 과연 그러면 목과시험이건 그 촉들이 어떻게 썼을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요거하고 또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촉돌이 문제거든요. 뽑는 거. 촉돌이를 계속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렌치 역할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지금 위협전이라고 얘기해서 그 사각형 쇠 못대가리처럼 들리게 짧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풀어내고 분명히 새로운 촉을 끼워서 이때 써야만 그러니까 촉돌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공술에 누르버려. 활 속이 도구로 촉돌이가 그려져 있고 그걸 타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 촉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 유협 그래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그 자기의 기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협전이 그 촉으로 정착화가 되고 전투가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양한 촉들로 교체하고 자기가 또 실험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가 있나요? 네. 수가 있나요? 제가 말하는 내 차이가 촉이 자르고 붙이고의 차이는 최소 한 15g에서 20g 차이가 나요. 아니 그래서 전문가 그 전문가한테 화를 부르죠. 타겟을 맞추는가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거리를 넘어가야만 더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요거는 타겟팅을 맞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유협전은 영종도 때 이르면은 전투용 화살이 아니다. 전투용 화살이 아니다. 그거로 이 유협전이 전투용 화살이었다가 결국은 이 임난중에 그 전투용 화살 국가 시험을 보는데 앞으로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유협전을 도입을 해서 거의 한참 이 유협전으로 국가를 치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안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협전 그 진짜 버전하고 이파리처럼 날카로운 화살로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는 거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관역 같은 게 있든 수가 있든 어쨌든 유협전은 관역을 맞춘 화살이란 말이에요. 목전이나 저기 철전처럼 멀리 쏴갖고 뭐 하는 화살이 아니고 관역을 맞추는 화살인데 그걸 뾰족한 화살도 하다 보면은 서로도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촉이 변화를 합니다. 그 영조 때 가서 물어보거든요. 이게 옛날에 유협전 이랬지 않았다며 영조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선이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길고 어쩌고 지금 짧아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유협전이 그 전투용 화살로서의 가치는 아주 조선 후기부터 없었던 거고 그걸 이제 한 게 이제 제물보에 보면은 제물보에 대한 설명은 그렇습니다. 유협전은 오더나무 이파리에 촉이 붙여서 생긴 화살이다. 화살촉이 반경이다. 화살촉이 반경이다. 메모지된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정부 때 나온 제물보 보라고 거기에도 이미 반경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긴 게 그렇게 생겼지만 어쨌든 이게 유역전은 옛날에 유역전이 변해갖고 지금은 네모나게 생긴 거다. 정조 때의 그 유역전의 형태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역전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건데 다만 그때는 만약에 이제 맞췄을 때에 이 꽂혀 있어야 한다, 꽂히고 떨어진 것도 맞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맞는 거 안 맞는 거 이런 시비가 생기면서 좀 그래도 꽂힐 수 있도록 길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맞아도 맞는 거가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하나도 없죠. 뾰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만 남은 거. 일정 시대 때에 있는 저희 할아버지가 만들던 거 보면은 5mm나 되나? 맞아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전쟁 얘기 했어요. 전쟁으로 활이라는 문화가 전쟁 경기로서 근데 이제 실제 문화로서 넘어가는 어떤 부분적인 유역들이라고 보면 분명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우리나라는 좀 더 전쟁의 기술이 아닌 스포츠, 다른 어떤 실제 문화로서 어떤 정착된 관점에서의 유역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해보고 드네요. 자,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 더 있으니까 정조 임금과 관련해가지고 연사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환역이에요. 부사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 65페이지 보면은 송나라 사마강이 이렇게 65페이지 밑에 달라고 보면은 이렇게 쓰시는 것이 송나라 사마강의 속수집을 사들이게 했다. 그래가지고 관역을 새로 만들었다. 아니면 부사후가 사마강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사후는 사마강과 무관하고 고양수가 이게 부사력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도 그 부분을 보면서 왜 네, 65페이지 아래쪽에. 아니 이게 나는 정조 임금이 사마강의 책을 보면은 부사후가 있는데 그걸 써라 그리고 그걸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아마 실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정조 임금이 고양수 걸 잘못 알고 이렇게 했는데 송나라 상황 송나라. 그렇지. 근데 그냥 송나라 고양수 이야기하는 거요. 그런데 이게 수정되지 않는 게 임금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근거가 틀렸거든. 우리 부사후를 알잖아요. 부사격을. 그거는 고양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것만 써놓으면은 우리한테 부사후 여기 있는 부사후가 사마강의 문제에 나오는 부사후, 사마강이 만든 부사후라고 오인할 수 있다. 이제 나중에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좀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좋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조금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랐는데 좀 그 얘기가 좀 덜 나와요. 보니까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일성록을 많이 이제 하셨고 인용을 하셨는데 일성록, 종교진로 이 활속의 정도의 활속에 관련된 게 너무나 많죠. 그 성정원 일기라든가 홍제전서 그 외에 오늘 얘기했던 그 어사청 이 많은 분들의 이 정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은 곳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곳만 보고 일성록만 주로 봤어요. 다른 데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나온 얘기지만은 정조의 발속이 되면서 두경벌사기 얘기도 있잖아요. 정영용의 두경벌사기 그 외에 최저봉의
사공기, 태조군이 영적 판서로 있으면서도 활은 쏘아서 얼마나 멋지게 다녔습니까? 그런 그런 스토리,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묻혀있는 스토리들이 지금 발굴이 안 되고 있는 좀 안타깝고요. 또 보면은 오늘도 뭐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조가 여러 곳에 행차를 가면서 활이 쓴 것이 너무나 많죠. 공주는 물론 첨단대 할수 있고 제일 많은 손대가 수원학생이 네, 그 득중정, 방안수정, 동강대, 그다음 부천의 의사대, 양주모 이 곳곳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리고 군자정도 있고 그럼 거기 곳곳마다 정조할 수 없는 게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언급을 못해서 좀 안타깝고 원래 우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진 교수님이 정조에 관련된 신문 그것도 정말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연구시라든가 신화들과 주고받은 그런 신문들 그것도 지금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조에 대해서 오늘 3가지 주제로 발표를 했지만 그 배경이 되는 그 왕권 강화라든가 그 왕권 강화를 왜 하려고 애를 썼는지 물론 사도제자 아버지 때문에 그랬겠죠. 그럼 반대 세력이 얼마나 그 세력이 있었는지 그 반대 세력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화를 안 썼는지 왜 그 사람들의 화에 대한 기록이 없는지 그리고 수원 화성 사실은 오늘 핵심은 이렇게 오히려 우리 최영국 박사님 수원에서 정부의 가장 큰 활동인데 아닙니까? 이런 세미나는 사실 수원 화성에서 한다면은 가장 그 효과적이고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런데 또 우리 방문에 나오신 그 김재권 부관장님 이런 학생들도 이렇게 또 연결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오늘 얘기에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안 나와서 제가 대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코로나 여의도 마치고 회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의 연구가 더 속행되어야 할 그 숙제도 아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면은 더 심도 있는 한번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참석을 하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